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이어 오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개 출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최근에 이제 정치권이나 유력 인사라고 할지라도 공개 출석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원할 경우에는 비공개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고발장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또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로 경선을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고 또 본인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기자들 앞에 서서는 고발장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뿐더러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라는 식으로까지 거꾸로 어떤 정치적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인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뭐 지금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 다 공개가 돼서 본인이 전달했던 그 조성원 씨와의 나눴던 대화라든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두 차례 있었고 고발장에 전달된 파일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들도 상당 부분 복원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전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설명이 좀 사실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아합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정말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지 관여를 안 한 건지는 수사에서 밝혀야겠죠. 네. 그 통화 속에서 이 고발장 초안을 작성을 했다는 그 이 저희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게 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김 의원은 녹취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공수처에서는 그 저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뭐 한 사람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전달했다고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지금 가장 주체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손준성 검사와 다른 뭐 검사라든가 아니면 수사권을 이렇게 같이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작성을 했고 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한 걸로 당시 후보에게 전달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쓸 때도 다수의 복수의 사람들을 상대방에게 거론을 할 때 저희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본인이 소속해 있는 본인이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지금은 뭐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또 고발장 내용이라든가 작성 양식 같은 것들이 검찰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지금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도 받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검찰 쪽이 아니냐, 저희는 검찰 내에 누군가의 관계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조성원 씨에게 제보를 하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당시에 직접 출석을 하거나 하게 되면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 이 얘기를 놓고도 서로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됐다는 간접적인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또까지 주장이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가 사실 지난 9월부터 김웅 의원이라든가 지금 공모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들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의 최종 단계의 확인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3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예. 뭐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죠. 뭐 쭉 입장 자체가 전혀 알지 못한다. 어찌 보면 김웅 의원과 일맥상통하는 식의 어떤 해명들을 해왔는데 반박을 해왔습니다만 그 디지털 증거들이 비교적 명백한 것들이 있죠.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메시지에도 남아있고 그게 단순하게 파일만 전달했던 게 아니라 직접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뭐 해킹을 한다고 해서 썼을 수는 있습니다만 손준성 검사의 아이디를 통해서 파일만 건너간 게 아니라 직접 문자로 그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들까지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 게다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을 때의 영장이 적시된 혐의를 보게 되면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다른 사람들 부하 직원, 부하 검사를 시켜서 실명 판결문을 검색을 했다거나 아니면 고발장 작성에 도움을 받은 그런 정황들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본인이 부인을 했다 그래서 모든 혐의가 실제로 없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백한 범죄자 외에는 아무도 처벌을 못하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공수처가 지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많은 그 수사를 통해서 자료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물리적인 자료들을 확보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향방이 갈릴 것이지 어제 뭐 부인을 했다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13시간 조사 동안 계속해서 부인을 했고 또 손준성 검사에게서 어떠한 유의미한 어떤 조사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 과연 오늘 김웅 의원의 소환 조사가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김웅 의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반적으로 부인을 하더라도 그러면 물리적인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실제로 누가 봐더라도 정확하게 손준성과 김웅 두 사람이 이게 연관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그 두 사람을 소환 조사를 해서 그래도 부인을 한다면 그렇게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로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것들을 포렌식 과정을 거쳐서 이 다시 복원한 증거 자료를 내밀었을 때 이분들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다든가 뭐 부인을 하더라도 얘기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 하나하나까지가 다 포함된 게 기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공수처에도 참고를 하고 재판정에도 제출을 해서 판사로 하여금도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기왕에 다 부인한다 그러는데 뭐하러 조사를 하냐 이렇게 갈 것은 아니고요.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어떤 사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부인했느냐가 나중에 이제 수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 받는데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두 사람 한꺼번에 불러서 뭐 대지를 한다던가 뭐 다음 스텝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 두 사람이 어제 그리고 오늘 어떤 식의 얘기를 한 것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 그 얘기 중에 뭐 전부 다 그냥 전면적으로 부인한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은 또 인정을 했거나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또 그 부인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혹시 두 사람을 같이 불러서 대지를 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인다라면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얘기들 중에 기존의 공수처가 확보해놓은 자료들과 비춰봤을 때 뭔가 추가적으로 더 물어볼 게 생긴다라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소환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다 부인만으로 끝났지만 공수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기소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선다라면 영장을 청구하든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든 다음 방향으로 나가겠죠.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김만배 씨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금 남은 두 사람 같은 경우도 이 기본적인 입장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장동 사업,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미 한 80% 가량을 토지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에서 민간 합작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민간 합작으로 개발하는데 자신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익을 그 조건 하에서 최대한 더 거둘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찰에 보고 있는 건 그 성남시에서 기본적인 공모를 지침을 정한 게 아니라 김만배 씨가 김만배 전 기자가 주도를 해서 그리고 주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 역할을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업자 측이 민간 합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최대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사업 계획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지금 관점인 것이고요.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성남시에서 확정이익을 절반가량, 전체 사업에서 절반가량 확정이익으로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이 따라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같을지라도 양쪽 검찰이 보는 쪽과 김만배 전 기자가 반박하는 쪽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지금같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이유가 성남시의 지침이 먼저 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들이 따라간 거냐 혹은 부정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종의 뭐 사후의 편의를 위해서 내지는 공모 과정에서 정보를 좀 알아냈다고 할지라도 기본 큰 틀 자체가 성남시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 김만배 전 기자 등 남욱 변호사가 주도를 해서 이런 사업을 이끌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임 부분이 과연 법원은 어떻게 볼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배임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그 윗선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거는 겁니까? 윗선까지 갈 수 있을지는 뭐 그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게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이 맞다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영장이 청구된 걸 보면 지금 구조로는 그 당시 윗선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가 지금 사업을 개발하는 방침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달라진 건 아닌데 다만 그 과정에서 김만배 전 기자가 김만배 전 기자를 비롯해서 민간 쪽의 업자들이 전체 이익이 사실 이만큼이 날 수 있었다. 크게 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이라고 한다면 전체 이익이 80 정도 날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사업 계획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전체 이익이 100이었으면 절반이니까 50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속여서 40만 가져가도록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구조를 사실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 윗선에서까지 이걸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한 다음에 김만배 전 기자로부터 뭐 그 일당으로부터 무슨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일부러 그렇게 손해를 볼 걸 만들기는 이유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라고 한다라면 뭐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뭐 수사라고 하는 게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뭐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가능성 자체까지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핵심 인물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는 유일하게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예. 추후에 이 앞선 이 세 사람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좀 뒤늦게라도 이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구속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요 사건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빠짐없이 드리긴 합니다만 네.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시키는 것과 실제로 재판에서 형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다라면 구속은 안 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을 하더라도 중대하게 처벌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김만배 남욱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방향에서 어찌 보면 이제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제출을 해가면서 이 지금 오늘 영장 청구를 하도록까지 만드는 데 결정적인 어찌 보면 검찰 입장에서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의 사유로 꼽히는 게 수사 과정에서 사유로 꼽히는 게 도주의뢰라든가 증거인멸인데 이 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도주의뢰와 증거인멸 의뢰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시각에서 보면 도와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이 사람은 구속에서 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사유로 따져봤을 때도 정영학이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거라면 나중에 재판에서 정영학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처벌을 받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 딱히 영장을 청구할 또 필요성도 없어지는 거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